안녕하세요. 아직도 생각만 하면 소름 끼치고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사연을 적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동생들의 엄마 역할을 하면서 살았어요. 아마도 어릴 때 엄마를 여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엄마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동생들까지 밑으로 줄줄이 달려있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언니, 엄마는 왜 집에 안 오는 거야? 엄마 어떻게 됐어?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동생들은 저에게 엄마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엄마는 유방암으로 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엄마는 자식들한테 패기치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말기 때까지 계속해서 아픈데도 병을 숨기셨어요. 첫째인 제가 뒤늦게 그 사실을 알았고 찬찬히 엄마의 죽음을 준비했죠. 지금부터 준비를 안 하면 엄마가 없어졌을 때 제가 혼자서 동생을 키워내지 못할 것 같아서요. 아마도 엄마의 죽음을 준비하면서부터 감성적이었던 제가 처절하게 이성적으로 변했고 현실에 집중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로 저는 눈물을 안 흘렸지만 그냥 평범한 날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 경우가 많았죠. 나 진짜 왜 이러지 하면서 손도 막 떨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동생들이 있기에 제가 언제까지나 어리광을 부리거나 눈물로 현실을 도피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제 친구들은 저와 달리 자기가 하고 싶은 길을 찾아서 묵묵하게 걸어가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동생들에게 엄마 노릇을 하느라 매일 공장 3교대로 몸이 지쳤고 몸이 지치다 보니까 마음도 지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두운 10대 시절을 지나서 동생들을 다 키우고 출가시킨 저는 그제서야 자신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문득 제 과거를 돌이켜봤을 때 저는 너무나 한심스러운 사람이었고 무엇 하나 이뤄놓은 것 없는 그저 나이만 든 바보였더라고요. 나는 진짜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내가 살아야 하는 걸까? 하면서 하루에 수십 번도 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정말로 외로움에 사무쳐서 죽을 것만 같았어요. 어떻게든 버텨보자 했지만 사실 그건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울증이 오게 되었고 집에만 누워 있었어요. 그걸 알게 된 동생들은 언니, 지금 이러한 상태 우리 때문에 된 건데 우리가 책임질게. 언니는 걱정하지 마. 우리한테 의지해. 하면서 다 큰 동생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저에게 용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동생들이 그런 마음씨가 너무너무 이뻐 보였고 또 좋았어요. 참 이런 애들을 내가 키우려고 이 고생을 했구나 하면서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컴컴하고 마치 기계의 부속품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고 나니 그 공장으로는 두 번 다시 들어가기 싫더군요. 그래서 이를 꽉 깨물고 공장에 들어가지 않고 서울의 한 식당가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데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있는 식당에서 일하니까 사람들이 저를 이뻐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때 한 아주머니께서 저를 보시더니 아이고 이렇게 고운데 이렇게 어린 나이부터 어찌 이런 고생을 하면서 사는 거야? 많이 힘들면 우리 가게에서 일해봐. 우리 가게 진짜 일하기 편해. 딱 보니까 아가씨 하는 행동들이 너무나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내가 뭐 이것저것 챙겨주고 싶을 정도네. 응? 하면서 저에게 일자리를 제안하는 거였어요. 솔직히 식당 일하면서 국밥 옮기고 설거지하느라 손목이 부러질 듯이 아파서 당장이라도 집에 가고 싶은 심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께 정말로 진심으로 일자리 제안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일해도 될까요? 하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머, 장난으로 하는 말 아니야. 아, 진짜로 내 딸 같고 너무나 열심히 일하는 게 기특하기도 해서 그래서 우리 가게에서 일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한 건데 여기 내 번호 있지? 이걸로 연락하고 저 사거리 길 건너서 있는 노란색 간판이 우리 가게야. 오늘 퇴근하고 들려.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해 줄게.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인 뒤 퇴근하는 시간만 목 빠지게 기다렸다가 그 노란색 간판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아이들, 아주 어린 아이들의 이유식을 만들어서 유통하는 가게였어요. 원래는 동네 사람들, 애 엄마들이나 밥을 삼키지 못하는 나이 많은 노인네들을 상대로 음식을 만들었는데
이게 입소문을 타고 청결하고 재료도 좋은 걸 쓴다는 이야기가 들리자 인기가 엄청 많아진 거죠. 우리가 이런 일을 해요. 아무래도 그 가게에서 국밥 들고 설거지하는 것보다 여기서 청결 감독하고 또 재료들을 배합하고 기계에 넣으면 뭐 힘든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부른 거야. 하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가 딱 내가 일할 자리다 라고 생각해서 바로 알겠습니다 하고 그곳으로 옮기기로 했어요. 예전 가게 사장님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조금 몸을 덜 움직이는 곳에서 일해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알겠다고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고 그 이후 그 가게로 들어가게 된 거죠. 거기서 운명의 짝꿍을 만나게 된 겁니다. 아니, 그때까지만 해도 운명의 짝꿍인 줄 알았죠. 돌이켜보면 절대로 운명의 짝꿍이 아닌데 말이죠. 한참 일을 하고 있는데 가게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는 아주 장신의 얼굴이 번지르르한 남자가 보이는 겁니다. 순간 놀랐고 저기 누구세요? 라고 하자 그 남자가 되려 그쪽은 누구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 여기 일하는 사람인데요? 라고 하니까 그 남자는 여기서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저 여기 사장님 아들입니다. 온라인 유통 맡고 있어서 대부분 재택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못 보던 사람이라서 좀 놀라신 모양인데 집에서 일해도 가끔씩 재고랑 물건 파악 때문에 가게 출근하니까 얼굴 익혀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어머, 아들 왔어? 이번에 내가 새로 채용한 직원이야. 둘이 나이도 비슷하니까 낯가리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 라고 하면서 사장님이 창고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장님 아들이시구나. 이렇게 잘생기고 키도 큰 사람이 아들로 있으니까 얼마나 든든할까. 또 저런 남자는 누가 데려갈까 하면서 곰곰이 생각에 빠졌습니다. 조금은 울적하기도 했어요. 나도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면 지금쯤 저 남자처럼 멋진 남자와 연애하면서 행복하지 않을까 하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남자가 일주일에 한 번 온다고 했는데 계속 출근을 하는 겁니다. 온라인 유통 담당하셔서 대부분 재택근무하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잘못 들은 걸까요? 라고 하자 얼굴이 빨개지면서 그냥 나와서 일하고 싶었다고 하며 얼버무리더라고요. 왜 저러지 하면서 어버버한 그 남자에게 어떻게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렇게 조금은 어색한 침묵이 흐르던 그때 갑자기 그 남자가 제 번호를 물어보더라고요. 일 끝나고 할 거 없으시면 맥주 한 잔 먹자고 물어봤어요. 저는 진짜 너무 놀랐지만 놀란 마음을 숨기고 좋다고 알겠다고 하면서 뭘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그 남자와 저는 퇴근을 하고 따로 만나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 저희는 연애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평생 공장에서 일하면서 동생들을 키우느라 아무것도 못했는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생기고 주말에 더 이상 혼자 안 있어도 되니까 행복한 감정들이 생기는 겁니다. 나도 남처럼 결혼하고 싶다. 시어머님도 너무나 좋으신 분 같고 이런 분 밑에서 일하면 진짜 행복할 것 같아. 평생 가족이 되고 싶어. 그러니까 남자친구는 말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착하게 자기 엄마 가게에서 일하고 조용조용한 성격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다고. 그래서 용기 내고 번호 물어본 거고 원래 집에서 근무해도 되는데 일부러 나온 거라고 하면서요. 감동이었죠. 누군가 나를 좋아해줘서 용기를 내준다는 것 자체가 저에겐 커다란 행운이었고 놓치고 싶지 않은 기회였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았던 남자친구는 이미 저 모르게 저와의 결혼을 생각해뒀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의 엄마한테 저와 교제를 한다는 사실을 말했고 청혼할 거라고 미리 언지를 해두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사장님이 저에게 와서 우리 아들이랑 사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조금 당황했고 아무래도 저 같은 사람이 자기 아들이랑 사귄다는 사실을 말하면 어느 부모가 좋아할까 싶어서 저는 당황해서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어머님은 아주 쿨하게 우리 아들이 다른 부분에서는 아직 많이 부족한데 이런 아들을 사랑해주는 우리 직원이 진짜 이뻐 보이네. 얼굴에 긴장한 거 풀어. 내가 뭐라고 한마디 할까봐 그렇게 긴장한 거야? 우리 아들이 맨날 집에서 여자친구랑 결혼하고 싶다고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난 터치 안 할 테니까 둘이 한번 잘해봐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욕을 엄청 먹을 줄 알았거든요. 네가 뭔데 직원 주제에 우리 아들이랑 사귀냐고. 우리 아들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냐. 뭐 이런 말들로요. 다행스럽게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고 마음 편하게 연애를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남친이 저에게 청혼을 했고 제가 그 청혼을 받으면서 저는 그 집의 며느리가 되었어요. 어머님이 워낙에 장사로 돈을 꽤나 많이 벌어놓으셔서 좋은 집에 살고 계셨고 이에 비해 저와 남편은 아직 준비된 게 없어서 조금은 눈치가 보이지만 시댁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는 것과는 달리 저는 정말로 시댁살이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일찍 엄마가 돌아가셔서 항상 어른의 사랑이 그리웠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런 저의 사정을 알고 제 등을 토닥이면서 저를 위로해 주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고 진짜 행복하다고 느낄 정도로 매일 좋았습니다. 우리 며느리 밥 먹어야지 하면서 아침을 차려주는 것은 물론이요. 제가 겨울에 빙판을 걷다가 넘어졌을 때도 우리 며느리 아프면 안 된다고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하면서 엉덩이에 먼크림까지 발라줄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어요. 저는 진짜 어머님한테 너무나 고마웠고 내게 새로운 엄마가 생긴 것처럼 시어머니와 가까이 지냈습니다. 하루 종일 거의 매일 붙어 있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님이랑 같이 출근하고 가게에서 일을 하는데도 지루하다는 생각이 안 들고 항상 어머님이 저에게 잘해주시고 배려를 해주시니까 힘든지도 몰랐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과 사이는 조금씩 멀어지는데 어머님과는 가까워졌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니까 연애 때는 안 보였던 것들이 점점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고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어요. 솔직히 지금에서야 말하지만 남편은 결혼 이후로 제가 잡은 물고기라고 느껴진 건지 막 다른 여자들, 예전에 동기였던 애들한테 연락해서 심심하다고 만나자고 한 적도 있어서 제가 그걸 알고 화낸 적도 있었고요. 또 여자 나오는 술집에 군대 동기들이랑 같이 간 걸 저한테 들킨 적도 있었죠. 신혼 초부터 그런 짓거리들을 하는데 제가 열이 너무 받고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그때마다 저를 위로해준 사람이 시어머님이었습니다. 저 대신 남편한테 더 화를 내주시고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하면서 목이 쉬어라 소리를 질러준 사람이었죠. 그래서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내가 남편 복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남편 복은 개뿔. 남편 복이 아니라 시부모 복만 있고 나머지는 꽝이구나 하면서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이 무슨 헛바람에 든 건지 사업을 하겠다고 이제 온라인 유통은 다른 사람한테 맡겨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당신이 하던 일을 누구한테 맡기냐고 하며 와한이 벙벙한 표정을 지었고 남편은 모르겠다고 알았어? 라고 하면서 자기 사업을 시작해버렸습니다. 아무래도 속으로는 자기 엄마는 가진 것도 없는데 자기보다 돈을 많이 벌고 그런 게 부러웠던 모양이죠. 저는 참 지 엄마한테 질투를 느끼는 사람도 있구나 하며 그런 남편의 행동이 하나하나 더욱더 보기 싫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일이 터진 거였어요. 어머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고 가게 운영이 올스톱 되었습니다. 다행히 긴급수술로 혈관을 뚫고 상황을 안정시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후유증으로 반신마비가 오게 되었고 집에서 간호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일을 그만두고 친엄마 같은 어머님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일주일마다 언어치료, 물리치료를 해드리려고 힘든 몸을 이끌고 병원에 가는 그 순간에도 남편은 자기 사업하느라 바쁘다고 얼굴 한번 비치지 않더군요. 뭐 이런 망나니가 다 있나 싶었습니다. 저놈이 사람 새끼인지 지 먹고 살기 바쁘다고 지 엄마 쓰러졌는데도 남 취급을 하는데 진짜 지긋지긋하고 확 이혼해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어요. 그래도 어쨌든 일은 해야 하니까 남편과 제가 교대로 번갈아가면서 어머님을 간호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 사업이 폭삭 망하면서 집안에는 계속 남편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대신에 남편이 더더욱 어머님을 많이 간호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머님 가게를 어떻게든 계속해보겠다고 안간 힘을 쓰느라 매일이 짐 빠지는 날이었죠. 일하고 돌아온 날에는 어머님 손을 잡으면서 어머님, 이렇게 힘든 일을 어떻게 혼자서 이루어내신 거예요? 이렇게 많은 돈을 버셨으면 이젠 편하게 노후에 여행도 다니시면서 쉬셔야 했는데
왜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누워만 계세요? 어머님, 저 정말 딸처럼 대해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은 제 마음속에 있던 결핍을 채워주신 유일한 사람이자 저에게는 진짜로 소중한 존재예요. 비록 어머님이 제 이야기를 지금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진심 이렇게나마 전하고 싶네요. 하면서 어머님 손을 잡으며 잠에 들었습니다. 매번 힘들 때마다 자고 있는 어머님의 귓가에 저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그동안 어머님에게 느낀 감사함들을 모두 말해드렸어요. 그러면 속 안에 있는 쌓인 것들이 다 풀린 듯한 기분이 들면서 시원했거든요. 저는 매일 남몰래 기도를 했습니다. 하늘에 외쳤어요. 우리 어머님 진짜로 열심히 살았으니까 제발 한 번만 일어나실 기회를 달라고. 그 기회 딱 한 번만 기회 주시면 내 모든 것을 걸고 열심히 살겠다고 했죠. 그렇게 제가 애원을 했지만 하늘은 무심했습니다. 결국 어머님은 끝끝내 버티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아무래도 뇌졸중이 온 후에 합병증으로 폐 쪽에 이상이 생겼는데 그게 어머님을 벼랑 끝까지 몰아넣은 거죠. 저는 하염없이 눈물만 나왔습니다. 장례를 진행해야 하는데 입관을 하고 나니까 정말로 쓰러질 것 같더군요. 친엄마를 보낼 때만큼 힘들었습니다. 어머님 발인 전에 어머님이 좋아하신 이부자리 이런 것들을 같이 선산에 묻어야겠어서 어머님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던 온돌 침대를 보니까 또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군요. 죄송하고 또 미안했습니다. 어머님 하면서 그 온돌 침대에 누워서 차갑게 식어버린 온돌을 통해서 어머님의 품을 느끼고 있었는데 침대의 작은 틈에서 종이들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뭐지 하고 열어보았는데 언어장애로 제대로 말을 못하는 어머님이 삐뚤빼뚤 종이에 힘겹게 써내려간 글들이었습니다. 저는 뭐야 하면서 당황했습니다. 어머님이 사실 말하는 부분인 전두엽이 손상되어서 발음하는 게 안 되었지만 종이에 자기 의견을 쓸 수 있을 정도는 되셨거든요. 그 원수와도 같은 놈, 그런 메모들을 보게 된 저는 손을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종이 안에는 제가 없었을 때, 제가 가게에 일을 나갔을 때 남편이 어머님을 돌보면서 횡포를 부린 내용들이 싹 다 적혀 있었어요. 너무나 놀랍고 이게 말이 되는 건가 하는 마음에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며느라가 내 아들이 악마였단다. 악마였어.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운 거야. 내가 내 발등을 내가 찍은 법이지. 라고 하면서 그간 당한 것들을 종이에 적어두신 겁니다. 남편은 사업이 망한 이후로 자금난에 심하게 시달렸고 그때 어머님이 쓰러지자 어머님의 재산을 노린 겁니다. 맨날 어머님이 누워있을 때 엄마 빨리 안 죽고 뭐하냐고 지겨워 죽겠다며 하루빨리 사망하시라고 하면서 저주를 퍼부었고 심지어는 안 보이는 곳을 퍽 때리기도 하면서 사람에게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준 겁니다. 저는 이럴 수는 없다고, 아니 어떻게 자기 엄마한테 이런 식으로 대할 수 있냐는 생각에 부들부들 손을 떨었습니다. 너무나도 화가 났어요. 어머님은 자신의 재산이 아들한테 가면 이거 큰일 날 게 뻔하니까 자기 앞으로 되어 있는 가게는 지금 매니저를 맡고 있는 며느리한테 넘기고 아들한테는 절대로 한 푼도 주지 않겠다는 것을 쓴 그 종이를 제 서랍 안에 숨겨두었다고 써놓으신 겁니다. 정말 다행인 게 어머님이 쓰러지셨을 때 제가 어머님 거동이라도 하게 만들겠다고 하면서 물리치료를 엄청 신경 써서 해드리고 글씨도 연습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사실을 모두 폭로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정말 어머님의 그 한 제가 풀어드리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어요. 그리고 바로 제가 아는 변호사한테 찾아가서 이 유언을 넘겼고 법적으로 증거가 된다고 하면서 어머님의 그 유언처럼 재산 상속 준비를 했고 세무사와 상담해서 정리를 다 끝낸 후에 장례식장에 같이 가서 남편에게 이 모든 것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재산 정리와 대충 상황 정리를 해서 상주를 서고 있는 남편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당신, 나 안 볼 때 어머님 학대하고 손 올렸다며.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모든 걸 전부 내게 남기고 가셨어. 당신 잘못 걸렸어. 인생 그렇게 살면 좋아? 남들한테는 세상 천사인 척하면서
자기 엄마한테 어떻게든 돈 뜯어내려고 하고. 당신이 악마가 아니면 도대체 누가 악마야?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어머님이 당신한테 재산 한 푼도 안 주신대. 당신은 그저 무능하고 엄마 등에서 피나 빨아먹는 기생충인 거야. 알겠어? 그렇게 알라고 내가 지금 변호사랑 세무사 대동해서 상황 설명하려고 온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남편의 눈이 뒤집혔어요. 거기 있던 상을 뒤엎고 난리가 났죠. 미친놈인 줄 알았습니다. 경찰을 불렀고 경찰이 남편을 끌고 갔어요. 난동 피우지 말라고, 경찰한테 이 사람 지 엄마를 폭행까지 했다고, 지 엄마 폭행한 천륜을 저지른 놈이라고 하면서 만행을 폭로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발악하며 아주 추악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싶었고 변호사와 세무사도 혀를 끌끌 찼네요. 결국 어머님의 재산은 어머님이 적으신 대로 기부단체에 기부되었고 가게는 제가 맡아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떨어진 돈은 5천이 전부였어요. 직계자식이라서요. 변호사가 직계자식에게는 적어도 5천 정도는 줘야지 나중에 탈이 없다고 하는 바람에 돈을 주긴 했지만 그래도 남편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괴물처럼 포효했습니다. 자기 엄마 죽으면 자기 엄마 재산 그거 가지고 다시 사업을 해서 재개하려고 했는데 그게 망하니까 얼마나 빡쳤겠어요. 저는 어머님 장례를 치르자마자 바로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남편은 그간 저 몰래 여자 동창들이랑 연락하고 따로 만났던 것, 그것까지 다 해서 재산 분할도 걸어버렸죠. 그래서 다행히 제가 승소해서 이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애 때는 그렇게 하늘의 별도 달도 다 따다줄 것처럼 행동하던 사람이 어떻게 결혼을 하자마자 저를 어항속 물고기 취급을 하면서 악마처럼 구는지 정말 인간은 알다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한동안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 살기가 싫었지만 그래도 동생들의 위로와 또 그동안 겪은 경험들로 인해서 마음이 단단해진 터라 다시 훌훌 털고 일어났어요. 남들은 참 시모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말하는데 저는 오히려 어머님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네요. 어머님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도 남편과 3개월도 못 견디고 바로 이혼했겠죠. 비록 지금에서는 이혼하긴 했지만요. 어머님과 작은 일상을 함께하는 게 저의 가장 큰 기쁨이었는데 참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에 가서 어머님이 부디 잘 사시길 매일 기도를 하려고 해요. 아마 거기서 저희 엄마도 만나셨겠죠? 제가 제일 사랑하는 두 분이 만나서 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생각을 하니까 가슴 한켠이 아련하면서 뜨거워집니다. 삶은 만남과 이별의 연속이라고 하는데 역시 제 인생도 예외는 아니네요. 늘 헤어짐은 아프고 힘들지만 그래도 다시 새로운 사람과 만난다고 하는 걸 피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거 없는 이야기이지만 꼭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하는 심정으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자연사 할 때까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하늘에 있는 어머님 그리고 엄마를 만날 때 나 열심히 살았다고, 정말 피똥싸게 살았다고 말을 하려고요. 오늘 조금은 우울한 날이었지만 이렇게 글을 쓰니까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네요. 여기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